자, 오랜만에 또 이제 앞전에 제가 이번 연도 첫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 사업에 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번에 또 정비 사업을 하게 됐고 수주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지인들 뵙고 물어도 보고 큰 건설사 부장님들 대표님들 만나 뵙고 여쭤도 보고 다 했는데 이게 사실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법령을 먼저 찾아보고 그 법령에 부합하는지 어긋나는지, 그래서 이게 뭔가 이 건설업, 저도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되게 위험한 업종 중 하나긴 하죠. 이게 위험한 업종. 왜냐하면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되게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봐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법령을 다 찾아보게 됩니다. 법령을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잘못된 법령들 해석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표준도급 계약서는 표준도급 계약서로만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표준도급 계약서 상에 필요 없는 조항들은 빼고 이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넣고, 그리고 이 계약의 주체자가 해야 될 얘기들 적고 하는 그런 별도의 계약서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와 표준도급 계약서상에 어떤 걸 뺐는지 어떤 걸 넣었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서칭을 하고 알아보고 유튜브도 찾고 뭘 해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게. 물론 뭐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있죠.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 이제 공부 좀 하면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래 갖고 안 된다. 그냥 내가 정면 돌파를 하자 해서 정면 돌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표준이 되는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파고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데가 없어. 왜냐면 표준도급 계약서의 계약 내용, 일반 조건 사항들도 되게 그 단어 하나마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해석이 안 되구나. 65조 되는 조항들을 제가 그냥 곱씹으면서 외워가며 곱씹으며 해석해가면서, 알죠? 수능 때 독해하듯이 비문학 독해하듯이 해설을 하면서 곱씹으면서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양방이 쌍방이 동등한 관계의 계약서였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사업이란 게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리스크가 아예 없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살펴보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해결을 하겠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한번 가보자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비사업,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대부분이 정비사업으로 건설업은 진행되고 있죠. 새로운 땅에 신축하기보다는 재건축 사업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다. 뭔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는 정비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이제 이쪽 업계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짚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가, 정비 사업 계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상대와 얘기했을 때는 상대가 거짓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숨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게 될 것이고, 또는 우리한테 위험 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65조이기 때문에 한 6회 정도로 분할해서 10조씩, 제 10조씩 끊어서 독해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수업 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서류들입니다. 보이나요? 공부한 서류들 되게 많아요. 이거를 진짜 한 달간 진짜 미친놈처럼, 사실 미쳐야 미친다 아닙니까? 우리가 불광불급 미칠 강의 이룰성, 미쳐야 미친다 이기 때문에 한번 한 달간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진짜로 제가 얼마나 미친놈처럼 했냐면, 이거 다 조항 비교한 거야. 이게 표준이고 시행사에서 온 거 비교한 거야. 빠진 게 뭔지, 있는 새로 요거는 빠진 거, 요거는 추가된 것들을 다 정리해 가면서 이걸 정리를 했었지. 엄청 막 줄치 가면서 잘못된 거 확인하고, 뭐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 틀린 게 뭐가 있는지 이걸 달달달 외웠습니다. 사실 이 외우고 놓으니까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조금 우리를 회사를 좀 우습게 봤나 봐. 이게 잘 모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되게 우습게 본 게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이거는 내가 이 자존심 이렇게 상해갖고는 일 못한다. 자존심 상해갖고 일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걸 다 외워버렸는데, 다 외우고 만나니까 하는 말이, 이거 어떻게 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제가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 내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좀 얘기해 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한 번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 때문에 물어보게 되는 거지, 사실 물어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물어본다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알려준다 해가지고 본인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이 세상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이거 제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신축공사를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 하면 되잖아. 실수 안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내가 명확하게, 내가 정확한 중심과 기준이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딱 심도 있게 독해를 싹 해보고 외우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면 이렇게 가면 돼 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무조건 중요하겠다. 우리 시청자들은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딱 이게 착안을 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은 조항이 없어도 제가 알아볼 때 기본적인 거. 자, 정비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비사업의 의미라는 건데, 그냥 낙후된, 오래된 지역들, 이게 정비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주변에서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는 있을 거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명칭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주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 되게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 어렵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풀어져 있는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불량 건축물,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건축법이 계속 바뀌잖아. 계속 바뀌는데, 옛날에 불과 한 8년 전만 해도 내진 설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진 설계 안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나죠. 오래된 30년 된 그런 건물들 뽀사가지고
다시 하는 건데 재개발은 그 오래된 건물들이 막 모여있는 밀집한 지역, 그런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철거해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고 상업시설을 만드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공공주택을 위주로 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요 도심지에 있긴 한데 뭐 낮은 아파트, 빌라 같은 아파트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공공주택이 있는 그런 공간에 오래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노후가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하고 쓸 수 없는 건물, 페인트 다 벗겨지고 막 그런 건물들에 한해서 간청의 허가를 득하고 부수고 다시 신축 아파트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다시 재입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입주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은 재입주할 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이 건물을 부수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 딴 데로 이사를 가 있어야 되잖아. 이주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이주비, 그냥 말 그대로 이사비, 막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집의 가치, 이게 뭐냐면 낮은 건물을 부숴가지고 새로 쭉 지어 올리고, 그 낮은 건물을 부숴가지고 지어 올린다는 말이, 우리 아파트 등기부를 떼보면은 토지 지분율이라는 게 있어. 토지 지분율. 땅은 작은데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짜게 가지고 세대수마다 짜게 가지고 땅을 다 가져간다고. 사는 사람은 많은데 땅은 크다. 그럼 토지 지분율이 크겠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이게 철거를 하고 새로운 집이 지어졌을 때 가치가 얼마인가를 따져서 신축 아파트 분양대금에 나의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가치, 그 재산 가치죠. 재산 권리죠. 재산 권리를 대입했을 때 모질하면, 신축 분양금이 더 비싸면 분담금을 조금 내고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선입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리고 조합원이 된다면 뭐 조합원에 대한 무상 공급 혜택이 있고 한데,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거예요. 낮은 층, 오래된 주택,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철거보다 유지 개선,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조금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간단하게 뭐 간판을 다 교체하는, 동일하게 간판을 다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되게 많이 선호하는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게 도로를 따라 형성된 주거지들이 있어요. 도로 막 이렇게 도로를 끼고 뭐 도로와 도로 사이, 뭐 블럭과 블럭 사이에 있는 집들 부숴가지고 빠르게 소규모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단지, 뭐 다세대주택 이런 걸 개발해서 거기에 밀집되어 있던 사람이 다시 재입주하는 그런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